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니 낯선 늙은 여자 하나가 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는 47살 정혜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가장 후련했던 어느 봄날의 기억입니다. 친정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제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당신 이혼하면 남이야, 남.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21해를 며느리로 살아온 저에게 그날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자 동시에 처음으로 제 두 발로 일어선 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제가 그 소나기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서름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세상 어딘가에서 외롭게 참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어느 작은 읍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간경화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로 우리 모녀는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읍내 시장 골목 끄트머리에 작은 분식집을 차리셨습니다. 간판도 변변치 않은 순이민의 분식. 김밥 한 줄에 1,000원, 떡볶이 1인분에 2,000원 하던 시절이었지요. 엄마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쌀을 씻고 멸치를 우려 육수를 내고 그 큰 솥에 어묵을 끓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 옆에서 단무지를 썰고 김에 밥을 펴는 일을 도왔습니다. 손이 작아 김밥이 자꾸 터지면 엄마는 웃으며 괜찮아, 혜수가. 터진 김밥이 더 맛있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지금도 김밥을 말 때면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데인 흉터가 손등 곳곳에 박혀 있었고 겨울이면 동상 걸린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루 쉬면 우리 혜숙이 학원비가 없어. 엄마는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이 너희 엄마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지? 라고 물으면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 번은 학교 친구들이 우르르 엄마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저는 엄마가 저를 알아보고 부를까봐 일부러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아무 말씀 없이 제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밥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엄마가 조용히 그러시더군요. 혜수가 엄마가 부끄러우면 부끄러워해도 돼. 엄마는 괜찮아. 그래도 엄마는 우리 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못난 마음이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떡볶이 한 그릇 한 그릇이 모여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엄마는 배운 게 많지 않았습니다. 글씨도 또박또박 쓰지 못하셨고 계산도 손가락으로 세는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장사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똑똑하셨습니다. 단골 손님 얼굴을 다 기억하셨고 어이구, 막내 시험 잘 봤어? 오늘은 김밥 한 줄 더 줄게 하며 사람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우리 엄마는 수님이 언니로 통했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가 제일 먼저 달려가셨고 본인은 정작 굶으면서도 옆 가게 할머니 점심을 챙기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자랐습니다. 지금 제 안에 남아있는 따뜻함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전부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25살 되던 해 저는 회사 거래처를 통해 지금의 남편 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성호 씨는 성실하고 말수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면 늘 제 손을 꼭 잡고 혜숙 씨, 내가 평생 고생 안 시킬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자기 어깨가 다 젖었고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 앞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렸다가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평생 엄마와 단둘이 누군가에게 기대 본 적 없이 살아온 저에게 성호 씨는 처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위로 누나가 둘,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종갓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새벽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정히 하고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정장을 입었습니다. 과일 한 상자와 홍삼 세트를 양손에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 문을 두드렸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게다가 시장에서 분식집을 한다고? 우리 성우한테 어울리는 집안은 아닌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어머니, 혜숙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말해주었기에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첫마디가 앞으로 21년간 제가 들을 수많은 멸시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결혼식 날 친정엄마는 분식집 문을 처음으로 하루 닫으셨습니다. 그날 엄마는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하신 작은 금반지 하나를 제 손에 끼워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수가 시집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야. 알지? 엄마 딸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야. 저는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도 우셨습니다. 그게 우리 모녀가 함께 운 마지막 눈물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을 차리고 시아버지 제사를 챙기고 1년에 12번 넘는 집안 행사를 도맡았습니다. 시댁은 종갓집이라 제사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큰 제사만 1년에 5번, 명절 차례까지 합치면 부엌에서 살다시피 했지요. 전을 부치느라 하루 종일 기름 냄새에 절었고 손목이 시큰거려 밤에 잠을 못 이룬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고생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가 명절마다 친정이라고 몰려오면 저는 부엌에서 나올 새가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까먹으며 텔레비전을 보았고 저는 그 뒤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지쳐서 잠깐 식탁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는데 작은 시누이가 지나가며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 옳게 앉아있네. 우리 엄마 약 드실 시간인데 누가 챙기지? 저는 다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케는 친정이 시장통이라 그런가 일하는 게 몸에 뱄네. 큰 시누이 미정씨가 그렇게 비아냥거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웃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명절에 제가 만든 갈비찜을 두고 미정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 이거 무슨 맛이 이래? 분식집 떡볶이 양념 넣었어? 호호.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웃었습니다. 남편 성호 씨조차도요. 저는 그 웃음 속에서 혼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에 늘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국이 짜다, 생선이 비리다, 나물에 마늘이 많다. 어느 날은 제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갈 뜨시더니 거럿째 밀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미역국이야? 구정물이야? 친정엄마한테 음식하는 법도 안 배웠어? 하긴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만들던 양반이 무슨 제대로 된 음식을 알겠어. 그 말에 저는 들고 있던 국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친정엄마를 욕하는 것만큼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도 참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 소리에 묻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아무 말도 못하겠더군요. 엄마,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이러셨습니다. 혜수가 힘들면 언제든지 와. 엄마 가게 부엌은 늘 내 자리야.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딸이 시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 길렀습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도 저는 만삭의 몸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산딸이 가까운데도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다 애 낳았어. 그깟 제사 하나 못 차리냐고 하셨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저는 틈틈이 친정애가 엄마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는 어느새 이른이 넘으셨고 허리가 굽고 무릎이 성치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가게 문은 닫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게가 내 아버지 보험금하고 내 청춘을 다 바쳐 일군 거야. 내 손으로 끝까지 지킬 거다.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게가 좋았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서름을 친정가게 부엌에서 김밥을 말며 풀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저를 보면 수님이네 딸 왔네 하며 반겨주었고 저는 거기서만큼은 며느리가 아니라 수님이네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엄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지요. 진단을 받던 날 의사 선생님 앞에서 엄마는 의외로 담담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는 저를 다독이며 혜수가 울지 마라. 엄마 그래도 70 넘게 살았다. 충분히 살았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시댁 살림과 친정 간병을 오가며 몸이 두 쪽 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시어머니 아침을 차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 곁을 지키다가 저녁이면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엄마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음식을 넘기지 못해 비쩍 말라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저만 보면 웃으려 애쓰셨습니다. 혜수가 시댁은 잘 챙기고 다니는 거지? 나 때문에 흉 잡히면 안 된다. 죽음을 앞두고도 엄마는 딸 걱정뿐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두고도 곱게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친정엄마 병수발 든다고 시어머니는 뒷전이야? 출가 외인이 친정에 그렇게 들락거리는 거 아니다.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신 동안만이라도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은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내 작은아버님 기일이야. 제사상 차려놓고 가. 저는 그날 떨리는 손으로 전을 붙이며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고비를 넘기셨지만 저는 그날 일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엄마는 작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어느 날 새벽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엄마가 제 손을 더듬어 잡는 기척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으로 막동이 트고 있었지요. 마지막 순간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혜수가 가게는 네가 가져라. 변호사한테 다 해놨어. 그건 내 거야. 절대 누구한테도 뺏기지 마라. 엄마는 그 말을 하시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뺨을 한번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어. 미안하다. 더 좋은데 못 보내줘서. 저는 엄마 손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 덕분에 내가 이만큼 컸는데. 엄마, 가지마. 제발 가지마. 하지만 엄마는 옅은 미소를 지으시고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그 마지막 말씀을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가 떠나신다는 슬픔에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렇게 평생 일군 가게와 약간의 적금, 그리고 살던 작은 집을 저에게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사흘간 치러졌습니다. 빈소를 찾아주는 사람은 대부분 엄마의 시장 사람들이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 생선가게 아저씨, 옆 골목 미용실 원장님 다들 엄마 영정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수님이 언니 너무 일찍 갔어 하셨습니다. 정작 시댁 식구들은 첫날 잠깐 얼굴을 비쳤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문상을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빈소 한쪽에서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 미정씨가 소곤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님들 음식을 나르려고 주방 쪽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커튼 너머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엄마, 올케 친정 가게 말이야. 시장 골목이라 그래도 목이 좋아서 권리금만 해도 꽤 될 거야. 그 집도 재개발 들어가면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대. 내가 부동산 하는 친구한테 슬쩍 물어봤거든. 그래, 그게 다 며느리한테 갔다는 거지? 출가 외인이 친정 재산을 다 챙겨? 그건 우리 김씨 집안으로 들어와야 도리지. 며느리 친정 재산이 어디 며느리 거냐? 다 우리 집안 거지. 맞아 엄마. 어차피 올케 혼자서는 그 가게 운영도 못해. 차라리 내가 맡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가 올케한테 잘 말해봐. 엄마 말이면 올케도 꼼짝 못하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영정 앞에서 향내음이 가득한 그 빈소에서 엄마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두 사람은 벌써 제 친정 유산을 두고 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들고 있던 음식 쟁반이 흔들려 국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지만 저는 또 못 들은 척 자리를 떴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사람이 그렇게까지 모질겠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이 한창인데 설마 진심이겠나 싶었지요. 하지만 저의 그 설마는 사흘 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며칠 밤을 새운 탓에 몸살이 났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고 열도 올랐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저녁상은 차려야 했기에 비틀거리는 몸으로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막 떠나보낸 딸에게 이 집에서는 그 누구도 좀 쉬어라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친정일 다 봤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집안일 신경 써라고 하셨지요.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얘 혜수가 이리 좀 와봐라. 너랑 할 얘기가 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큰 시누이 미정씨까지 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누군가가 가져온 듯한 서류 봉투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빈소에서 들었던 그 대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마치 미리 대본이라도 짜놓은 듯한 말투로 입을 여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친정엄마가 남긴 그 가게 말이다. 그거 미정이한테 넘기는 게 어떻겠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옆에 있던 미정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올케, 솔직히 말해서 올케가 그 가게 운영할 능력이나 돼? 분식집이 보기보다 힘들어. 차라리 사업 경험 있는 내가 맡는 게 낫지. 내가 그동안 하던 옷가게도 자리 좀 잡으면 거기로 옮기려고 했거든. 가족끼리 좋게 좋게 정리하자. 응? 사업 경험? 미정 씨가 그동안 말아먹은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노래방, 치킨집, 옷가게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친정 돈을 끌어다 메워주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제 친정엄마가 평생 일군 가게마저 탐을 내는 겁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그 가게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기신 유산이에요.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유산? 유언? 얘 좀 봐라. 너 지금 누구 앞에서 말대꾸하는 거야? 네가 이 집 며느리면 친정 재산도 다 우리 김씨 집안 거야. 출가 외인이 무슨 친정 재산을 따로 챙겨? 그게 도리에 맞는 일이냐? 어머니, 그건 도리가 아니라 법입니다. 상속은 자식한테 가는 거고 저는 친정엄마의 하나뿐인 딸이에요. 법? 호호, 이것 봐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법을 따지네. 내가 너를 이 집에 들인 사람이야.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미정 씨도 거들었습니다. 옳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 가족이잖아. 엄마 말씀대로 좋게 넘겨주면 나중에 보상금 나오면 올케한테도 좀 떼어줄게. 어차피 올케 혼자서는 그 가게 못 지켜. 저는 그 못 지켜라는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킨 가게를 어떻게 저렇게 쉽게 빼앗으려 드는 건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못 드립니다. 그 가게는 우리 엄마 그 자체예요. 단무지 하나 김한장에도 엄마 손때가 묻어 있어요. 절대 못 넘깁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제 머리채를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이 천한 것이 어디서 시장통 출신이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시어머니는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가 뜯겨나가는 듯한 통증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정 씨는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팔짱을 끼고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줌마가 뭔데 우리 집안 재산을 꿀꺽해? 이혼하면 당신 남이야, 남.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봐.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흔들며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머리는 아프고 눈물은 흐르는데 마음 한구석이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는 겁니다. 21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그 무언가가 마침내 둑이 터지듯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퇴근한 남편 성호 씨였습니다. 성호 씨는 거실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 그러나 성호 씨가 한 말은 저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혜수가, 너도 어머니 말씀 좀 들어드리지 그랬어. 가게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해. 가게 하나? 우리 엄마의 평생이 담긴 그곳을 남편마저 가게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제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저는 제 머리채를 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흐르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21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이혼하면 남이라고 하셨죠?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더 잘 감당할 것 같네요. 거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미정 씨도 남편도 모두 제 입에서 나온 말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늘 고개 숙이고 네, 어머니만 하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을 하니 놀라셨겠지요. 이것이 미쳤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켜서 거실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대화 전부 녹음됐습니다. 제가 친정엄마 간병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늘 녹음 앱을 켜두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오늘 어머니가 제 친정 유산을 시누이한테 넘기라고 강요하신 것, 안 넘긴다고 제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신 것, 그리고 이혼하면 남이라고 협박하신 것까지 전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미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옳게, 너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완벽하게 작성해 두셨습니다. 가게, 적금, 집 전부 법적으로 하자 없이 제 단독 상속으로 정리됐어요.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정 형님이 그 가게를 가져갈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방금 출가 외인이 친정 재산 챙기는 게 도리에 안 맞다고 하셨죠? 그럼 여쭤볼게요. 미정 형님은 출가 외인 아닌가요? 형님도 시집 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형님은 친정 재산을 챙기는 게 도리고 저는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도리입니까? 시어머니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년 동안 저는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친정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친정 엄마가 명절마다 김밥이며 떡이며 한가득 싸보내 주셨죠. 미정 형님 사업 망할 때마다 어머니가 메워주신 돈, 그거 다 어디서 났습니까? 시아버님 남기신 재산 아닌가요? 그 재산에서 며느리인 제 몫은 단 한 푼도 없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따진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친정 재산까지 내놓으라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21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그 좁은 부엌에서 김밥 말고 떡볶이 끓이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손등에 화상 자국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어요.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예요. 그걸 어떻게 가게 하나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사업 경험 있는 사람이 맡는 게 낫다고 함부로 말합니까? 미정 씨가 발끈했습니다.
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무슨 사업을 망쳤다고. 노래방 8천만 원, 치킨집 5천만 원, 옷가게 6천만 원. 제가 다 압니다, 형님. 어머니가 친정 돈으로 메워주신 거요. 합치면 거의 2억이에요. 그 돈이면 우리 엄마 가게 같은 분식집 10개는 차렸겠네요.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정 씨는 얼굴이 벌개져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큰 소리만 치던 시어머니도 소파에 풀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집에 시집와서 21년 동안 시아버님 제사를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명절 차례상도 제 손으로 다 차렸어요. 그런데 정작 친정아버지 제사는 시댁 눈치 보느라 제대로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친정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작은아버님 기일이라며 제사상부터 차리라고 하셨죠. 친정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까? 제 핏줄은 핏줄이 아닌가요? 저는 그동안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도리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며느리한테만 도리를 요구하시고 정작 어머니 자신은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도리를 지키신 적이 없으세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1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며느리의 정연한 반박 앞에서 그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완전히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 성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21년을 함께 산 남편. 한때는 평생 고생 안 시키겠다던 그 사람. 여보, 당신은 방금 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는 걸 보고도 나한테 어머니 말씀 들으라고 했어. 21년 동안 나는 당신만 믿고 이 집에서 버텼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었네. 정말 한 번도. 성호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혜수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됐어. 변명 안 해도 돼. 저는 미리 싸두었던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빈소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저는 짐을 조금 챙겨두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방금 이혼하면 남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남이 되겠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집을 나갑니다.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그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엄마 가게 제가 직접 운영할 겁니다. 단무지 하나까지 엄마가 하시던 그대로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못 들어와. 우리 성호랑 애들은 어쩌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애들은 다 컸어요, 어머니. 딸은 직장 다니고 아들은 군대 갔어요. 제가 21년 동안 키워서 다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는 어머니가 평생 데리고 사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끼고 사시던 아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엄마 딸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쓰는 소리, 미정 씨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날 밤 친정엄마가 남기신 집으로 갔습니다. 텅 빈 집에 불을 켜니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쓰시던 낡은 화장대,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엄마의 옷가지들, 저는 엄마 침대에 누워 밤새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울음은 서러운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21년 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간 후련한 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짓말처럼 몸살이 다 나아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행 녹음 파일, 그리고 그동안 제가 틈틈이 기록해둔 시댁의 부당한 처사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시댁에서 있었던 부당한 일들을 노트에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요.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위자료를 받고 재산 분할도 정당하게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댁 살림에 보탰던 돈, 제 명의로 부어온 적금을 시댁 행사 때마다 빼서 쓴 것까지 일부 인정받았지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와 미정 씨는 변호사를 통해 녹음 파일을 지워주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회유해 왔습니다. 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성호 씨는 뒤늦게 잘못을 빌며 찾아왔습니다. 가게 앞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던 그를 보고 저는 잠시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21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혜수가,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그러신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아니, 이제 성호 씨. 당신이 그런 게 아니라서 더 문제였어.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을 때 당신은 나한테 어머니 말씀 들으라고 했어. 2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내 앞을 막아서서 어머니, 제 아내한테 그러지 마세요 하고 말해준 적이 있었으면 나는 지금도 당신 곁에 있었을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게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 당신은 모를 거야. 성호 씨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남기신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이민의 분식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던 날 저는 가게 안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그 낡은 솥, 엄마가 쓰던 긴발, 벽에 붙은 빛바랜 메뉴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엄마가 단골 손님 외상값을 적어두던 작은 공책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김씨 할아버지 김밥 2줄 마이너스 됐다고 하지마. 그냥 드려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 글씨를 보며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 영정 사진을 계산대 옆에 걸어두고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엄마, 오늘도 잘 부탁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순이민의 딸이 다시 문 열었네 하며 반겨주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순이미가 하늘에서 좋아하겠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시장 떡집 아주머니는 개업떡을 한 시루 해다 주시며 혜수가 잘했다. 내 엄마가 평생 지킨 가게야. 네가 지키는 게 맞지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하시던 그대로 새벽 4시에 일어나 멸치 육수를 우리고 어묵을 끓입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가끔 뜨거운 기름에 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거울을 봅니다. 예전엔 거울 속에 낯선 늙은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엄마를 똑 닮은 단단하고 환한 얼굴의 여자가 저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손님이 뜸한 오후 시간이면 저는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 가게 앞 평상에 앉아 햇볕을 쬐입니다.
그러면 마치 엄마가 제 옆에 함께 앉아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군대 간 아들이 휴가를 나와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들은 김밥을 우물우물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김밥 맛이랑 똑같아. 그리고 엄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 예전엔 늘 그늘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를요. 딸아이도 주말이면 가게에 나와 일을 돕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이 가게 물려받을래라고 하는 딸을 보며 저는 엄마가 저에게 물려주신 게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강하게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1년을 참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제 마음 하나쯤 죽이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참기만 하면 그들은 제가 참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더욱 함부로 대합니다. 제 인내가 그들의 무례를 키운 겁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친정엄마가 평생 일군 가게를 보고 수고했다, 잘 지켜라 하고 응원해 주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등을 토닥여 주었을 겁니다. 유산을 내놓으라며 며느리 머리채를 잡는 사람은 그건 가족이 아니라 그냥 욕심에 눈먼 남일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이혼하면 남이라고 협박하셨지만 사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러니 남이 되는 게 두려울 이유도 없었던 거지요.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혜수가, 너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야. 저는 그 귀한 사람을 21년 동안 너무 함부로 대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저를 귀하게 여기며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부당한 대우 앞에서 그저 참고만 계신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자신을 죽이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늘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고 오히려 진짜 평화를 찾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자신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끝까지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시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딸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생사연 우체국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